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의 일본 오염수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두고 연일 벌어지고 있는 여야 난타전과 함께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면서 확산 일로에 접어든 양평고속도로 진실 공방까지 한치 물러섬 없는 여야 대치 전국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놓고 정치권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을 거두라며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의 오염수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쟁화되고 있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의 종점 위치를 바꿨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를 불응한다고 하는 것이 곧 이번에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는 것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 해명과 달리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 국토교통부 자체 용역으로 마련됐고 양평군의 종점 변경을 제안한 것도 이번 정부 국토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종점 변경안을 내놓은 민간업체 용역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다며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업체에 외압을 행사해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바꿨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정치 입속을 챙기기 위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해선 안 된다며 정쟁을 거두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자령에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선동으로 인해 애꿎은 양평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 경기도 양평군 일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 피해에 대한 우려를 걷어낼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외식업과 식품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을 멈추면 어민 피해도 멈춘다고 주장하고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우리 바다는 청정합니다.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올 여름 휴가는 우리 어촌에서 보내주십시오. 안심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도 많이 드시고 어민들 곁에서 힘이 되어주십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잠정 보류를 협의해 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합의해 온 뒤에 앞으로 대책을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과도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사능 예방 조례를 일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은 서경환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김명수, 양승태 대법원장을 거론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서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 기업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한 검증까지 이어졌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이어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후보자 검증보다 전현직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주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국 전 장관 재판 등의 의도적 판결 지연을 했을 뿐 아니라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정치 판결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그걸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연구의 중심의 편향된 대법관 구성, 그리고 본인 사법행정권 운영 과정에서 이 소위 정치 사건들을 전담하게 했다든지.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맞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건 사법농단이죠. 재판 거래를 하고 사법부 내에서 그 자기 구성원인 판사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판사들을 관리하고 자체 말하자면 사찰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게 저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였다. 그리고 또 대법관 최종 제청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 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족의 비상장 주식 보유 경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회사 주식이 매입 4년 만에 평가액의 7배 넘게 오르며 투기 논란이 제기된 건데 서 후보자는 어린이집 구매를 위해 출자한 주식일 뿐 취득 원가 이상의 권리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평가액이 굉장히 늘어나서 되어 있어서 이번에 후보자로 된 김에 이 부분은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2억 원밖에 없는데 이 큰 한결의 4분의 1을 가질 수는 없고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권영준, 서경환 두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당 노동개혁특위 공청회에서 당정은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아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책위 의장은 또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와 브로커 개입,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과 노동법 개혁 폭주에 맞서 한국노총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하반기 국회에서 노동 존중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탄탄하게 다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강화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그리고 노동자의 합법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개관기자와 함께 어제 불발됐던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 간의 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그 민주당에서 집중호를 이유로 회동이 연기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이 어제 오후에 이 문자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호우 경보와 또 그에 따른 수해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막걸리 회동을 연기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명계와 친낙계 수장이었기 때문에 또 지난 대선 경선 때 후보로 맞붙었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회동이 이 당내 계파 갈등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다음 주 중에 다시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내일이 비가 온다는 예부가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친명계죠. 김영진 의원이 어제 윤영찬 의원과 만나서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대략의 일정을 잡았다며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다라고 다음 주 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다라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미뤄진 막걸리 회동은 원래 계획대로 비공개로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왁자지껄하게 하는 것보단 실제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만나는 그런 자리를 더 좋아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날씨에 대해서 좀 아는데 다음 주 초까지 비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또 한 번 회동이 다시 미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듭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유쾌한 결별을 언급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이죠. 그때 출연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이상민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면서 이 친명계 중심의 민주당으로부터 분당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 지도부가 이런 발언을 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당시 분당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한 지붕 위에 같이 있으면서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 싸움 또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성준 대변인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만난 취재진에게 당시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당의 분열 주장을 하는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반대 의견 없이 하나의 뜻으로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 최고위원회의 후에 백브리핑에서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당을 분열시킨다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아까 대변인이 충분히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말을 좀 아꼈습니다. 이 당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대응은 하지만 이 당대표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아우르기 위해서 좀 말을 아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이 다음 주에 예정된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일정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의해서 국민의힘에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겨누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알고리즘을 지적을 했는데 이거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한 건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국민의힘이 원래는 KBS의 공정성을 지적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도 지적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네이버의 알고리즘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가 검색 키워드 대부분을 광고로 도배를 하고 또 그에 따른 트래픽으로 수익 창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커피 단어 하나만 검색을 해도 광고 일색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미디어 정책 조정 특위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방식으로 이 박 정책위원장이 언급했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추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털 검색 결과에 광고보다 비광고성 정보를 더 상단에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국민의힘이 네이버를 지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뉴스 배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의 공정성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이죠.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네이버가 스스로 삭제하는 등 이 네이버가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네이버를 언론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인데, KBS에 이어서 네이버까지 언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정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너 한번 혼나봐라, 고생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심보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이 됐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은 KBS에 이어서 네이버까지 이런 정부 정책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수신료를 굳이 왜 분리해서 고지하는 쪽도 내는 쪽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과 KBS의 불편함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 비판이 정치적인 셈이 들어간 것이라는 게 네이버의 민주당의 분석입니다. 네. 이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이죠.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을 앞둔 때면 어김없이 포털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주요 전략을 삼아왔다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사실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 등 이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내년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올해 국정감사 시즌까지는 이 여야 모두 포털 관련된 언급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가족 보유 비상장 주식 이게 쟁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어제는 권영준 후보자였다면 오늘은 이 서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어제는 과도한 의견서에서 시작된 수입이 문제가 됐다면 오늘은 가족들의 재산 보유 내역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배우자와 장남이 각각 1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매입했던 주식회사 한결이라는 곳의 비상장 주식이 문제가 됐는데요. 최근 4년 사이에 이 주식 가치가 7배 가까이 오른 점이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경환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먼저 밝힌 뒤에 이 한결이라고 하는 곳이 어린이집 교육 사업 과정을 하는데 최대 주주가 자신의 자금을 조금 더 들여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경영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회사의 자산이 올라가면서 그 주식에 따른 재산 가치도 올라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법관 후보가 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전부 매입 당시 가격이었던 2억 원에 고스란히 처분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법관 후보자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대법관이 됐을 때 본인이 바꾸고자 하는 혹은 나아가고자 하는 신념을 언급하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 서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을 항상 명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많은 시간과 비용과 또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이긴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런 재판 지연 이슈를 손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보통 이 청문회 논란거리가 많으면 좀 길게 이어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좀 유독 더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현직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자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여야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를 놓고 서로 좀 비판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인사권자가 누군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낙점한 2명의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임명장을 줘야 하는 후보자들의 청문회였다 보니 사실 비교적 논란거리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연스레 이 여야 의원들 모두 후보자들을 상대로 양승태 대법원장, 또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각각 비판하면서 후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의 의견을 묻는 게 좀 두드러진 청문회였습니다. 김승수, 또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전주의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6월 달에 나온 조합 관련된 판결을 언급하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주도한 정치적 판결인데 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서경환 후보자는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국회에서 이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 중에 선고가 한 것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조심스럽게 또 애둘러서 답을 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사권 개입 논란을 지적을 했다면 오늘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스템 때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재판 거래를 하거나 이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의 사법농단이 자행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서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물었고요. 서 후보자는 이게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게 된 사건이다라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와 오늘 모두 비교적 고성이 오가지 않았고 또 대신 여야 모두 양승태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각각의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두 후보자에게 의견을 묻는 게 두드러진 자리였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오는 9월 말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정을 하면 그 이번 대법관 후보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놓고는 치열한 청문회 공방전이 오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북한의 동해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도발 행위로는 북한이 원하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원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기구 안전 보장 조치 복귀를 통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북한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극단 정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11인 원로회를 발족합니다. 오는 17일 공식 출범 예정인 여야 원로회는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포함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현재 여야 간 대화가 없다며 여야 간 협치를 유도하고 고언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KBS의 공정성 논란, 방만 경영 실태를 접한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고 수신료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면서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양평고속도로 해법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법 딱 하나죠. 땅을 다 기증해라. 군수도 기증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도 땅을 그냥 다 기증을 해버려라. 그렇게 마무리 안 하고 이거 끝낼 수 있겠어요? 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을 비판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기증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고속도로 사업 중단 사태는 민주당의 자살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원안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데요. 백지화는 아니고요. 백지화는 아니고 안 되고요. 이거는 뭐 7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원안보다는 대안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전문가 팀을 만들어서 또 주민 대표들도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삶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적 대응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하거나 양평군과 시민배심원 그리고 교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의 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합니다. 종점 변경에 이어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그리고 이번엔 국정조사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계속되는 정쟁에 지역 주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탈당 러시입니다. 지난 7일 정의당 전현직 당직자 60여 명이 새로운 진보 정당을 창당하겠다면서 정의당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정의당은 고쳤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의당이 잃어버린 진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 모임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정호진 전 정의당 대변인, 정의당이 발표한 재창당 추진 방안의 실명에 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정의당 혁신을 위해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를 위한 당원 총투표를 제안한 바 있죠. 또한 이 모임엔 참여정부 마지막 대변인이자 정의당 초대 대표였던 천호선 전 대표도 합류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무더기 탈당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대표의 입장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함께 극복하고 잘 헤쳐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혁신재창당의 열차가 승객 몇 분 내린다고 멈춰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을 또 가신 거고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잘 가면. 이정미 대표는 탈당한 분들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승객 몇 분이 내린다고 혁신 재창당의 열차는 멈출 수 없다면서 혁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있습니다. 또 장혜영, 유호정 의원이 신당 작업 중인 금태섭 전 의원 측과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선 원팀을 강조하면서 추가 탈당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분들도 당적 책임감이 매우 높으신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이 혁신재창당의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전국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를 했고 그 결정을 함께 동의했던 원팀입니다.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벗어나기 위해 혁신재창당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모습인데요. 자강론을 주장하는 지도부와 제3정치 세력과의 신당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룹, 그리고 탈당을 통해 신당 움직임을 보이는 전현직 당직자들까지 총선을 앞두고 4분 오열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평 고속도로 공방이 이제 보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처가 게이트라면서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황, 그리고 여당은 민주당 게이트라고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총선을 이제 생각하면 얼마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정치 공세만 펼칠 수는 없을 것 같고, 양평 민심에 또 이제 굉장히 또 안테나를 세우고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두 분 보름 동안의 양평 고속도로 공방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종점 문제는 종점 문제대로 지금 남는데, 이 원장관이 일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만들었다고 그럴까요? 완전히 원맨쇼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원맨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일을 원맨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슈에다가 이 원장관의 원맨쇼가 겹치면서 일이 커져서 서로 지금 게이트의 성격 문제를 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민주당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게 조금 박약하다고 그럴까? 이게 좀 억지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김부겸 전 총리가 거기에다가 뭐 180평 정도의 땅을 사놓은 것 가지고, 또 유영민 전 비서실장이 땅을 조금 집을 지으려고 사놓은 거, 그 정도인데, 지금 대통령 처가 이건 29필지에다가 축구장이 한 4-5개 되는 규모라는 거 아니에요? 한 10,000평여 정도?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재벌하고 구멍가게를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비교하는 거니까요. 게이트의 성격을, 이 브랜딩, 이름을 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들한테 속으력이 없고요. 이제는 일이 좀 커졌습니다. 일이 이제는 이렇게 무마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결국은 뭐 국정조사거나 하여튼 조사, 수사, 감사 등 하여튼 사자 들어간 시리즈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요. 네. 또 하나는 이 15년 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백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매몰 비용도 들어간 데다가 2030년이나 31년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고속도로가 돼서 이 지역, 특히 이 지역의 문제는 서울의 동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게 양평만을 위한 일이 아니죠. 네네. 이렇게 해서 동부 지역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됐고, 앞으로 한 7, 8년 있으면은 일이 끝난다라고 그래서 사실상 20년이 넘는 프로젝트인데, 이 일을 장관 혼자 와가지고 백지화라고 그래서 백지화될 수가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실 규명은 진실 규명대로,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이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백지화에 대한 그 입장, 백지화를 백지화해야 된다는 입장은 여야 뭐 같은 그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글쎄, 백지화가 뭐
백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원장관 입장에서 강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계속 끝까지 민주당이 어떤 설명을 원희룡 장관이 하던 기성전 김건희로 김건희 땅이 있잖아. 일가 땅이 있잖아. 이렇게 몰고 갈 게 눈에 뻔하니까 장관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여기서 매듭을 짓자 이런 생각일 텐데 주민들의 또 요구가 많겠죠.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이게 왜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왜 노선이 저렇게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평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예타안 이후에 양평 주민들이 예타한 대로라면 우리는 고속도로 이용 못 하잖아. 효용성이 없는 도로를 왜 우리가 찬성해야 되는데 강화 IC를 내달라는 게 민주당 소속 군수의 요구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탄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문제는 그러면 예탄 말고 그럼 뭐가 있느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현미 장관 시절에 2022년 1월 달에 용역을 줬고 용역을 받은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가 발표를 한 게 보고서를 갖다 준 게 작년 5월 달이에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 양평 국민의 요구 또 합리적으로 엔지니어링 회사가 판단한 이런 내용 뭡니까? 원하는 대로 가거나 민주당 수정한 대로 가면 환경 파괴는 심하다. 남한강을 900m 다리를 놔야 되고 상수도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마지막 종점 지역에는 마을을 없애야 겨우 J60T를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나는 강화 IC를 만드는 순간 결과적으로 강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게 나름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차량 어떤 대수도 최초 한 보면 15,000대인데 여기는 한 22,000대 되니까 6,000대가 더 생긴다. 여유가 차량 효과랄까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 건데 유일하게 그 종점에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고 늘어지니 또 함께 아무리 설명해도 아까 말씀드린 기성전으로 몰아칠 것이 뻔하니까 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한쪽에서는 좀 끊어줘야 되는데 이제 당 대표까지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이것은 대통령 처가 게이트다. 국정조사 하자고 나오면 싸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원희룡 장관도 더 이상 또 못 물러서는 거예요. 설사 대통령이 좀 야 원장관 왜 저래라고 한들 지금 원장관 개인적으로 물러서겠어요? 제가 보기에 더 사업이 더 커지고 있고 이것을 민주당의 계산법에 의하면 크게 손해볼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 땅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 문제가 물고 늘어지면 우리한테 불리할 거 없다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 죽어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양평 국민들이겠다는 생각하죠. 네. 여야 간의 진실 공방 또 정치 공방 그리고 이제 지역 민심까지 이제 겹치면서 아주 이제 상황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전 국민이 양평 일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야 모두 그 출구 전략을 지금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태가 이렇게 이제 크게 불거진 데는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데는 아까 이제 원희룡 장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요인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실 그럴 때 진실이 두 가지인 거죠. 땅의 그 소유권 문제하고 또 하나는 종점 변경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작동을 한 거냐라는 두 가지 이유인데 그래서 이제 땅 소유권을 가지고 김부겸 총리도 있대요, 유영민 실장도 있대요 하고 나온 건데요. 네. 이건 땅의 규모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맞아요. 김 총리도 있구나 이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정말로 한번 양평군 내지는 가평군을 놓고 땅 실소유자 조사에 들어가면 아마 국민들이 경악할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실소유자 땅의 소유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마 별로 그렇게 다들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요. 문제는 이제 종점 변경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월이 되면은요, 바로 국감 준비에 국회가 들어갑니다. 네. 국감은 물론 그보다 조금 더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지만 8월, 9월 동안에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차피 불가피하게 8, 9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자료 요구가 있고
또 자료가 그 사이에서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10월 국감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네. 하여튼 국감 그리고 뭐가 어떤 자료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8, 9, 10월 내지는 이게 또 사안에 따라서는 계속해서 연말연시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짐작할 수 없는 지뢰밭으로 전국이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판이 이렇게 이제 커진 결정적 포인트로 두 가지를 꼽으신 것 같네요. 이제 땅 소유권과 종점 변경. 네, 그런데 이제 종점 변경을 놓고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가 연구 용역을 문재인 대통령 됐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연구 용역 회사는 물론 민간이지만 돈의 문제도 있고 권력의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거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의 결과는 하루아침에도 뒤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 그 건교위 간사가 뭐 엄청난 뭐 뉴턴식의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와서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거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네네. 저는 상식적으로 왜 이런 질문을 민주당에서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십시오. 그럼 김건희 씨 땅이 있다 칩시다. 그거는 왜 그런 땅이 있느냐? 아시는 대로 김건희 씨의 아버지 또 양평분이고 어머니 최은수 씨도 양평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친가 외가 해가지고 땅이 있는 건 지기 상식적인 거다. 그럼 땅이 나왔다는 이유로 될 때는 적어도 한두 번은 좀 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노선이 바뀌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원희룡 장관이 미리 알아서 김건희 씨 땅의 일가를 돕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 지시했다든지 아니면 김건희 씨 일가 중에서 누가 원희룡 장관에 부탁해서 했다든지 이거잖아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네. 그런데 지금 원희룡 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자신이 취임한 게 5월 얼마인데 보고도 제대로 못 받고 누가인지도 모르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하기 전에 몇 사람은 야 아무리 그렇게는 대통령 영부인 집에서 돈 벌리고 그런 걸 지시했겠어? 상식적 질문 안 던지나요? 나는 아무리 믿고 싫지만 대통령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대통령 일가에서 어찌됐건 상식적으로 보시나요? 나는 그런 의문을 왜 안 가졌을까? 그러니까 김건희 이름 석자 땅 덥석 그냥 지레짐작으로 이것은 공격 소재로 좋은 거다. 드디어 찾아냈다. 이 환호성 지르면서 덕달같이 달려든 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평 국민들이 가운데 요구했던 이런 데만 다 사라져버렸어요. 양평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정말 그 주민투표를 하면 어떤 안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네. 어찌됐건 지금 변경안이 적어도 양평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훨씬 양평읍을 포함해서 용문면인가 이쪽으로 강산, 강화, 용문, 양평읍 여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평에 가서 현장에 가서 물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다만 민주당 생각에는 양평 정도에서는 양평 여주는 뭐 의석을 포기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김건희 이름 석자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종점을 이제 변경한 사유에 효율성을 이제 고려한 것이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소유와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상식적으로 본다면 2023년도 아니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집안에서 처갓집에서 장관을 뭐 부탁을 하고 이런 게 그럼 그 장관이 들어줍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나는 그런 상식적 의문을 왜 안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이번 일도 계기가 됐지만은 사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정부한테 요구했던 게 제2부속실입니다. 네, 제2부속실. 네. 제2부속실하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지금 여기저기 찢어놨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실의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진실은 우리가 몰라요. 진실은 규명을 해봐야 알지만 민정수석실 없앴고 제2부속실은
그렇게 만들으라고 해도 안 만들고 특별감찰관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고 이러니까 차제에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눈을 해외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리투아니아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한 방류에 이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여당에서 괴담 시민단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오염수 괴담 선동 단체가 과거 광우병 괴담을 주도했던 세력과 80% 일치한다. 뭐 이런 그 주장입니다. 15년 전에 광우병 괴담이 다시 이제 소환이 됐는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80% 이상 일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모론이랄까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정권을 공격하는 호재라는 데 대하면 호재를 만나게 되면 사실관계보다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행동 패턴이 일정화된 집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사드가 아니라 광우병, 이게 15년 전의 일인데 그때 이제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그러면 광우병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광우병이 그 후로 얼마나 생겼습니까? 이게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간 광우병이 그 이후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로 전 세계 232명이라 그래요. 통계 나와 있다. 네. 미국에서는 그러면 미국 소고기를 많이 주로 먹는 미국 사람들은 몇 명씩 4명이라 4명. 4명이 어떻게 생겼느냐? 영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살다 온 사람이 발병을 미국 와서 됐다는. 그러면 적어도 당시의 그 이야기, 광우병은 미국산 소고기는 30개월령 이하든 이상이든 광우병과는 상관이 없다는 건 사실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대목은 잊어버린 거예요. 또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왜? 네. 자기 자신들은 뭐라고 변명하느냐? 당시 이명박 정부의 그 대미 굴종적인 협상에 반대한 거지. 광우병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기 변명 합리화를 우리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오염수가 4, 5년 후에 제주도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치면 그때 물어보면 똑같을 거예요. 안전하면 된 거 아닙니까? 내지는 아니면 그때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 야당은 그 의견을 그냥 전달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적어도 과학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때 하면 한 번 더 저는 오늘 2023년 7월 이 며칠에 이 기억이 소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 안전 수호냐 또 이제 괴담 정치에 이제 태클을 거는 것이냐. 그거 어떻게 좀 지켜보고 글쎄 있어요? 시민단체 사람들은 뭐 중복이 되겠죠. 그때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도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진짜 선동적인 멘트고요. 광우병에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우리나라에서만 전체적으로 세게 해서 재협상을 했고 그때 미국도 사실은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쭉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동물 성분을 사료로 쓰는 것이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원인이 된다라고 해서 그 제도적으로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 도축 부분에서 위험한 대목, 가령 병든 소랄지, 너무나 늙은 소랄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도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됐고, 또 도축 이후에 여러 가지 수송에서도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고, 우리가 그 당시에 재협상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미국이 사실은 제도적인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광우병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특히 영국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국도 아마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미국보다는 영국 쪽에서 많이 광우병이 일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그럼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80%인지 뭔지 모르지만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좀
그 논리적으로 이 일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를 포함해 여러 단체가 이제 당시 이제 광우병에 대해서 여러 뭐 실체 조사를 이제 원했기 때문에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때 주장했던 세력과 지금이 이제 또 그 주장하는 세력이 겹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다지 신경 쓸 그런 부분은 아니다. 아니 뭐 옳은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야당 이제 의원단이 오늘도 일본 국회의원 8명과 함께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일본 항공을 이용을 했고 또 주인이 없는 총리 관저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때 이제 또 이제 나토 정상회담으로 회의로 출국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빈 관저 앞에서 시위를 했고, 자민당이 없는 자민당이 아니라 이제 소수당과 만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좀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좀 약간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활동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이죠. 뭐 보여주기식인데 저는 뭐 일본 항공을 타고 갔다는 것은 약간의 좀 뭐 별 문제 아니라고 보고 비행기 편 되는 대로 가는 거니까 다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나 일본 정계에서 정치권에서 한국 야당 이 항의단의 방문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 넘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민당은 그렇다 치고 공명당 그렇다 치고 공산당 그렇다 치고 다 아무도 안 만나주잖아요. 유일하게 사민당 3명, 의석수가 3명이 뭐 중의원 2명에 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고 또 반핵 운동하는 의원들 뭐 원전 운동하는 8명을 만났다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냐? 철저하게 일본 정치 주류나 일본 언론에서도 안 달아주는 거예요. 왜?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2021년도 문제가 됐을 때 방류 전후에서 뭐 일본 대사관 앞이라든지 일본 가서 했으면 그나마 봐주겠지만 다 끝난 마당에 방침 다 정해져가지고 IAEA 보고서 나왔는데 와가지고 외국 와서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고리나 월성에서 이런 사고가 있어서 우리가 IAEA 기준과 우리 원자력 안전원의 기준에 따라서 방류를 하든 뭐든 조치를 결정했는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국회 앞에 와서 당사 앞에 와서 대통령궁 앞에 와서 용산 앞에 와서 시위를 할 때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까요?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서 박수치고 호응을 해줄까요? 이렇게 답이 너무 자명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별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잘 아는 동료 의원들이 지금 저기 일본 현장에 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별로 일본의 조야에서 주목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가 21년도부터 일본이 제기를 했을 때 일본이 IAEA로 좁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가 작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수한 국가들의 국제 정치가 작동이 된 겁니다. 만약에 21년으로 돌아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IAEA뿐만 아니고 IAEA도 원자 물리학과 원자 공학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기구거든요. 여기에다가 환경, 해양, 생물, 의학, 국제법 관련 기구하고 같이 연동이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 국가들하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하고도 어떤 소통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으로 별로 효과적으로 일을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 국제기구, 관련 국가, NGO들하고 해서 대화를 꾸준히 2, 3년 해왔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일본의 프레임에 딱 잡혀 들어간 겁니다. 일본은 지금 IAEA고만 얘기해서 IAEA가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 프레임에 지금 말려 들어가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가서 하고 있는 이런 그 액션들이 그렇게 공명이나 메아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다시 이제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명락회동
이재명 대표와 전 이낙연 전 대표 간의 회동이 이제 예정이 됐었는데 비 때문에 또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 초에 다시 만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초도 또 이제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만나게 된다면 이 회동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어떤 대화가 좀 오고 갈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어느 분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다른 당 이야기니까 제 느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는 것만으로 사실 성공이에요. 왜 만나게 되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고 총선 승리. 네.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하자. 여기에 대해서 명분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노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이 잘못된 실정에 대해서 같이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도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 네. 다시 말하면 또 당내에 어떤 그 독선적인 당원에서 지적하더라도 무게가 떨어져 버려요. 비중이 확 떨어져 버려요. 따라서 이 모임 자체는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식 승리, 그러니까 당에서 다른 소리를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남는 거는 뭐냐? 결국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어떻게 보면 비주류의 길을 뭐 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어떻게 보면 당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정치 뭐 협상이랄까? 네. 그 공천을 앞두고 지분정 이렇게 그렇게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 눈에는.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뭐 마음을 많이 읽고 계시죠? 어저께 회동은 물론 비 때문에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만나기 위한 정리정돈에서 뭐 이렇게 전제 조건이랄까 이런 것들이 서로가 맞지가 않아요. 네. 만나는 순간까지도 그게 맞지가 않았는데 마침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주일 정도 아마 늦춰질 텐데 그것도 뭐 그때 가봐야죠. 근데 계속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 장의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둘이 손을 마주 잡는 그러면서 뭐 단합, 통합, 화합, 단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선 그리고 또 윤 정부의 비판과 견제 뭐 두 가지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네. 이낙연 대표는 아무래도 그에 앞서서 당을 혁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도덕성 문제랄지 당내 민주화 문제랄지를 좀 버젓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을 아마 지금까지 협상 과정에서 보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감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간 또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